제약업체와 대학생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호소문을 내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재심과 국가배상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심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행정착오였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자치단체 땅 무단 점거 논란을 취재한 김재와 고창, 무주, 부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던 전북에서 최근 제약업체와 대학생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나왔는데요. 송하진 도지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은 물론 가족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 완주의 모 제약업체. 확진자가 나온 뒤 닷새 만에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직원 가족들 가운데 경찰관과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포함돼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경찰서에서는 전수검사가 진행. 전주의 한 대학교 학생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확진된 이후 가족과 지인 등 10명이 넘는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약업체 관련 접촉자 29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검사 대상을 기관 밖에서의 동선에 대해서 조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는 데 오늘 주력을 하고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집단 감염 사례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늘고 있다며 방역 동참을 우리의 방심과 부주의가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늦추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열흘 넘게 1 아래에 머물던 전북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내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합니다. 여야가 LH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사건의 수사에 특검보단 경찰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LH 직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압수본은 이르면 내일부터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며 본인이나 변호인 일정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지만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투기 의혹 37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압수본은 신고센터에 추가로 들어온 제보 가운데 특히 50여 건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 사례 37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야가 합의한 LH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인력의 한계가 있는 특검보다는 경찰 수사가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에 3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수사기관입니다. 특히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조직 체제를 갖춘 국가수사본부가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수사기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남 본부장은 그러나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 특검이 만들어지면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10년 동안 전북 지역 모든 개발 지역과 택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긴급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투기했을 우려가 큰 만큼
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당내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위와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수사 의뢰도 하겠다며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 등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선출직,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은 스스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 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관찰하고 교란 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서 부동산 분석원 설치가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심에 이은 국가배상, 그 이유를 조명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에 단초가 된 재심의 요건과 한계를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삼례 3인조로 불린 청년 3명이 각각 3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두 사건은 이미 옥살이를 마친 피고인들의 무죄가 뒤늦게 증명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사건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뭘까요?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이유 7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모두 무고한 피고인들이 형을 살고 있는 사이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하면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행법에서는 이미 확정 판결 난 사건을 뒤집을 새롭고 또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재심을 진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해 한 차례 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불복하면 재심은 수년까지 미뤄질 수 있고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벗는 일은 그만큼 늦춰집니다. 여기에 범죄 유형마다 공소시효가 다른 점도 한계로 꼽히는데요.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경우 당시 검찰이 자백한 진범을 한 차례 풀어줬고 또 재심 판결 뒤에는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구제하는 것과 진범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인 셈입니다. 또 재심이 이뤄졌다고 판결이 쉽게 뒤집히진 않습니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 가운데 무죄를 인정받는 비율은 10% 미만에 그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 재심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억울한 이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동시에 진범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배상 제도에 대해 집중 점검했는데요. 박운 기자가 이른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박웅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실 만큼 많은 사건을 맡아오셨습니다. 최근 국가배상이 결정된 삼례 3인조 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재심을 요구한 사건도 많아지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재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건의 재심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사건도 뭔가 문제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심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행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이 재심 절차,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재심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건을 잘 분석하고 우리만의 재심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질적 배상을 넘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현재 명예회복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제도의 보완보다는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곧바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연결짓는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들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구조적으로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까요? 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절차 안에 이런 인권적인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그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적인 제도를 법과 제도의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 내에 있는 이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헌법상의 가치에 맞게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법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잘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뒤늦게 행정착오임을 인정하고 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숨진 부안의 한 중학교 송경진 교사.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송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가 공무상 사망, 즉 순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송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년 전 말소됐어야 하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 해제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내사 종결 사안임에도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위해제 사유는 전체가 단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허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과 수정 삭제 등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교육당국은 책임을 피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지킬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명백한 행정상 착오임을 인정하고 전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특정 외제 승용차를 지목해 요구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 A씨는 한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 B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B씨는 당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였습니다. A씨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고급 외제차를 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만난 B씨는 구속수사를 하려 했지만 이를 무마해주겠다고 하며 A씨에게 외제차를 사줘도 아깝지 않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속한 현금 1억 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B씨는 사건 관계인들을 다시 만나 현금 5천만 원을 요구하며 상대방에 대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에 대해 A씨는 다음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고 B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송지용 전북도의장이 제안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위기가 커지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의회는 송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내용과 동서교통망 건설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외교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2+2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두 나라의 우선 관심사고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북핵 문제 해법, 중국에 대한 입장 등 세부 사항에선 이견도 드러났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외교 국방장관은 먼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이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이 두 나라 간에 완전히 조율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온도차가 보였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외교와 압박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며 북핵과 관련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어제 이어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다.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동참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한미일 협력의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이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과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인권기구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와 강원도의회 등 지방의회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고 조계종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계도 군부의 폭력 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국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네.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자국 소식 듣고 계실 텐데 가족이나 지인 안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얀마 양궁족에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미얀마에서는 지금 일반 가정집에도 군인들이 난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전북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전주 신장과 만난 자리에서 잠금 장치나 CCTV 지원 요청을 좀 했죠.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가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미얀마의 상황으로는 지금 각 동네마다 안전을 위해서 철문 같은 것도 달고 CCTV도 설치를 해서 강화를
강화를 시켜서 네. 창문 등 보안을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다른 것들은 혹시 더 필요한 거는 없으셔요? 예, 지금 3월 21일에 미얀마 군구의 날인데요. 그날을 중심해서 그날에 전후해서 큰 고비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인 노력과 이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군부 쿠데타에 정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좀 일고 있어요.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바람. 예, 이런 어떤 지지와 연대가 좀 필요하죠. 네. 미얀마에서. 어떠세요? 네. 그 외에도 저희 희생자와 피해자들 위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의료품과 식료품들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물품이랑 식료품도 지금 네.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네. 예, 국제사회에 좀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차량 운전사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인도 쪽을 달리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콘크리트 붓는 큰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찌그러져가지고 누워 있고 또 아이는 좀 사망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11살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사고로 숨진 학생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인근 초등학교로 등교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하지만 초등학교와는 직선거리로 600m가량 떨어져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인근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50대 운전사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믹스트럭과 자전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영상 분석과 운전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주신문입니다. 1년 넘게 문을 닫아온 무주군 예체문화관이 재개관을 수차례 미루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무주군 예체문화관 수영장과 체력단련 시설 등이 같은 해 6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로 재개관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설 보수, 시험 운영 등을 이유로 든 가운데 무주군 의회는 무주군의 관리 감독 소홀로 시설 보수가 늦어졌다며 재개관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느린 속도에 대한 민원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난 2017년부터 부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홈페이지 개편 5년이 지나면서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탓이라며 예산을 세워 내년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와 한국장학재단이 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뒤 기존에 등록된 신용정보가 해제되고 법적 조치를 유보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한 해 이상 정읍에 거주하는 만 19살부터 39살 이하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입니다. 이번엔 지역 소식을 취재한 해당 언론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치단체 땅 무단 점거 논란을 취재한 김제 시민의 신문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남성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김제 시민의 신문은 첫 연결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제 시민의 신문은 1997년 김제 경실련에 의해 태동됐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김제시와 관련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지역신문, 우리 김제 시민의 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고 있는 목표이자 이념입니다. 이 김제 순동산업단지 한 입주업체가 시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고 또 터를 무단으로 점거한 뒤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김제시 순동에 위치하고 있는 순동산업단지에는 시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공원을 조성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산책로, 농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 인근에는 김제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로 이 기업들의 규모가 큰 만큼 주차장 공급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특정 개인업체의 사설 주차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공공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인데 이 업체는 이곳을 임의로 훼손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제거됐지만 취재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업체 전용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주차구역까지 나눠져 있는가 하면 주차선이 인도를 침범하기까지 한 채 무단 점용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부지 인근 업체 취재 결과 상당수 업체는 공장 부지에 원자재 및 생산물을 빼곡히 야적해 놓은 상태로 정작 근로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업체는 이익을 위해 근로자들의 주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해야 했고, 이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차량은 어쩔 수 없이 공장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훼손하고 또 터를 무단 점거한 거에 대해서 이 업체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제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 역시도 취재를 하면서 사업을 기획한 김제시가 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을 기획하면서 해당 부지 현장 시설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죠. 산단을 관리하는 또 다른 부서는 불법 점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해당 업체 외 다른 업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관리가 허술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럼에도 김제시는 시유지를 무단 사용한 업체에 대해 별다른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토지 및 물권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주차장 문제 때문인데 이 김제에서 또 다른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은 공영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이 특혜 논란, 이렇게 실으셨네요. 네, 지난해 전통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요촌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려던 김제시가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김제시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20억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매입하려는 이 부지는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인근의 주차장으로서의 최적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시가 선정한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사자탑 로터리와 근접해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난 2018년 완료됐던 주차 수급 실태 조사가 3년 주기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난 자료를 근거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끝으로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가 매입하려는 부지 인근은 평당 250에서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이 땅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지는 평당 490만 원 선으로 시가 20억을 들여 주차장 예정 부지 408평을 매입하게 되면 인근 토지에 비해 대략 평당 200만 원의 웃돈을 얹어주는 셈입니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특정인 땅 사족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공영주차장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땅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중 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해당 토지주에게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등 그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도심 주차 문제 시급하지만 신중하고 또 잡음 없이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제 씨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나요? 아무래도 민원에 민감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상습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내권 한 도로의 경우 지난해 시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완전봉을 설치하면서 수년간 알아왔던 주차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못 가 다시 주차난이 시작됐는데요. 이유인즉 민원으로 인해 주차봉을 제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중구난방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없다는 것이 시의 또 다른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회의는 내일 열립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박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지시한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충분한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대검 부장회의에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검사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 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기록도 방대하다는 겁니다. 대검 부장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조 직무대행은 또 대검의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대검 감찰부가 거부해 대검 연구관 회의를 열었고 임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수사 절차 등에 대한 박 장관의 합동 감찰 지시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참석시키겠다는 대검 입장에 대해 수사 지휘의 핵심은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주시 교동 한옥에서 불이 나 내부 5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90대 노인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번 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을 시행합니다. 동부대로와 백제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60km, 효자로와 서원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과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전주시는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굴착기 기사가 잔해에 깔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철거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뒤 작업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제 전주시 인우동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40대 굴착기 기사가 잔해에 깔렸다가 2시간 반 만에 구조됐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지역의 모 시민단체 활동가가 최근 조경수 시의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단체 활동가는 잘못한 행동에 책임지겠다면서도 당시 몸싸움으로 자신도 전치 2주의 피해를 받고 싸움의 원인 역시 조 의원이 주장한 것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KTNG가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을 촉구하는 익산 장전마을 주민대책위 요구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TNG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 시설인 비료 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담뱃잎 찌꺼기를 매각했고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전마을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KTNG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사과와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독립된 사회 이사로 구성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백복인 사장을 추천한 것이라며 선임 여부는 KTNG 주주 의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하루였죠. 오늘 전주 19.8도까지 올라서 4월 중하순만큼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도 1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잠시 쌀쌀해지겠습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봄꽃 모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년보다 따스한 날씨 속에 사흘에서 일주일가량 더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군산과 전주 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익산과 김제가 19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완주 20도, 진안과 장수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을 에워싸고 군인들이 무차별로 폭행하는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닮았습니다. 41년 전 우리가 그랬습니다. 고립된 투쟁의 아픔,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한 상황. 미얀마에서는 오늘도 우리와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